늘어난 아파트 공급에 건설 원자재 값이 오르게 되면서 분양가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금액인 신용융자 잔고가 7개월여 만에 다시 7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면 매물로 이어져 증시에 부담이 됩니다. LG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세계 주요 IT 매체에서 압도적인 화질을 인정받으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10% 내외의 수익을 볼 수 있는 P2P 대출이 초저금리 시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건설 원자재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자갈이나 모래 등의 자원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늘어난 탓입니다. 업계에선 시멘트와 자갈, 모래의 혼합물인 레미콜 가격이 6%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를 짓는 데 필수 재료인 콘크리트,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을 섞어 만듭니다. 혼합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에 레미콘 회사들이 미리 섞어 건설 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를 줄여 레미콘으로 부릅니다. 현재 1세제곱미터당 레미콘 가격은 62,100원, 업계에선 조만간 3,500원에서 4,0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별로 모래와 자갈 등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지만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이번에 지금의 공사 수요가 예년 평년 대비 대략 한 120,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가 올랐고 레미콘 가격도 따라서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골재 수급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모래와 자갈의 총 공급량은 2억 1,612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각각 2억 1,835만 세제곱미터, 2억 1,859만 세제곱미터로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모래 자갈 공급은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8.3%로 가장 많고 부산, 울산, 경남 16.23%, 대전, 충남, 세종 13.52% 등의 순입니다. 지자체에선 원석 채취 계획을 세워 무분별한 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계와 레미콘 업계는 조만간 협의를 통해 인상 가격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철거 비용 등의 가산비로 구성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면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얻은 빚인 신용융자 잔고가 7개월여 만에 다시 7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총 7조 5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3조 2,683억 원, 코스닥 시장 3조 7,827억 원입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7조 원을 넘은 것은 작년 8월 24일 7조 319억 원을 기록한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연중 저점인 2월 19일에 기록한 6조 2,740억 원과 비교하면 7,77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과도한 신용융자의 잔고의 증가는 향후 매물로 이어질 수 있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최근 실손보험료가 30% 가까이 오르자 보험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로 줄줄 새는 보험금이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보험 사기로 가구당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면서 올 들어 보험사들은 실손 보험료를 3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걸쳐 2%에서 8%씩 올랐습니다. 게다가 총선이 끝난 후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가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근 출시한 야심작이죠.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미국 주요 IT 매체의 평가에서 잇따라 만점을 받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LG전자가 지난달 말 선보인 초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LG 시그니처의 올레드 TV입니다. 실제를 보는 것 같은 생생한 화질에 큰 화면이 몰입감을 더해주는 이 TV는 출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 주요 IT 매체들로부터 압도적인 화질을 인정받으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일간지 USA 투데이의 자회사인 리뷰 전문 매체 리뷰드.com은 LG 시그니처의 올레드 TV를 TV 부문 1위로 선정하고 10점 만점을 주면서 그 이유로 믿을 수 없는 화질을 꼽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올레드라는 프리미엄의 혈통을 감안하면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까지 덧붙였습니다. LG 올레드 TV는 백라이트 없이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을 표현해낼 수 있고 백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두께가 스마트폰과 비교해도 될 정도로 얇은 2.57mm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IT 전문 매체인 디지털 트렌드는 LG 올레드 TV를 두고 TV의 패널이 얇을수록 좋은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 제품은 얇은 두께의 디자인과 압도적인 화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며 과장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 TV 중 최고라고 평가했습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의 차원이 다른 화질과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인 PC맥도 LG 올레드 TV에 5점 만점을 줬고 IT 전문 블로그 기즈모도 등도 최고의 색을 볼 수 있는 TV라고 호평했습니다. 앞서 독일의 대표적인 AV 전문지인 비데오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V에 역대 최고점인 1000점 만점에 918점을 매기며 최고의 TV로 뽑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 음식료주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 전망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내 음식료 업종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전거래일보다 마이너스 1.18% 내린 5,028.63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8일 5,080.8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중 고점인 2월 2일에 5,965.57과 비교해보면 15%가량 하락한 겁니다. 특히 음식료 업종 대표주들의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100만 원을 훌쩍 넘었던 오뚜기와 오리오는 100만 원대 황제주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을 122만 5천 원으로 마친 오뚜기는 오늘 85만 6천 원으로 떨어져 약 30%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오는 같은 기간에 116만 6천 원에서 91만 8천 원으로 22%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농심 롯데푸드, 신세계푸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식료주 부진에 대해 주가가 많이 오른 데다 채소값 인상과 같은 원가 요인 악화로 실적 부진이 우려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한국희연구원은 실적 전망치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최근의 주가 하락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증권과 이베스트 투자증권 등은 1월 말 음식료 업종의 투자 비중 확대를 제시하며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고 음식료주를 매수한 투자자들은 현재 패닉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1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릴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어제부터 은행에서도 1인명 ISA를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1인명 ISA 상품을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은행에서도 1인명 ISA를 팔기 시작했는데요. 기존에도 은행에서 ISA 상품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SA 상품은 1인명과 신탁형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기존의 신탁형만 다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1인명 상품도 취급하게 된 것인데요. 1인명과 신탁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바구니에 어떤 상품을 담는지가 중요한데요. 신탁형과 1인명은 누가 상품을 선택하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형은 ISA 투자자가 직접 고르는 것이고요. 반면에 1인명은 돈을 맡긴 은행이나 증권사가 알아서 상품을 바구니에 담아주는 것입니다. 신탁형은 직접 고르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대해 다 알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크지만 금융사에 지급하는 보수가 없거나 연 0.1% 내외로 적습니다. 반면에 1인명은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만큼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보수는 보통 신탁형보다 높습니다. 어제부터 판매를 시작한 은행권 1인명 ISA의 경우에 0.1에서 0.6%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네, 어제 시중은행 4곳에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내놓고 1인명 ISA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각 은행별로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역시 은행권 상품인 만큼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별로 상품을 좀 살펴보면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이 비교적 큰 상품까지 내놓은 반면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보수적인 은행 고객의 성향을 고려해서 지나치게 위험한 상품은 빼버렸습니다. 국민은행은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총 10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서 다양성을 넓혔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초저위험부터 초고위험까지 포트폴리오 10개를 내놨지만 특히 중위험형에서만 3개의 포트폴리오를 배정해서 중위험, 중수익 분야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은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포트폴리오의 수도 7개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ISA 운용에 로보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했습니다. 각 투자 성향별로 로보 어드바이저가 상품을 결정하는 스마트형과 사람이 운용하는 플러스형으로 나눠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은행권의 1인명 ISA 상품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ISA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빨리 가입하거나 느긋하게 천천히 기다려서 가입을 하거나 두 가지 선택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신탁형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각 금융회사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내세운 RP나 ELB 같은 특판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 상품들은 일찍 마감되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반면에 금융회사별 상품 라인업과 운용 능력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내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금융회사를 고르고 싶다면요. 6월 이후로 가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1인명은 금융사의 운용 능력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사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좀 전에 소개드렸던 모델 포트폴리오는 투자 자산의 비율만 정해놓은 것일 뿐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는 그 후 운용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그 수익률을 어떻게 나타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인데요. 6월부터 공시되는 금융사별 1인명 ISA 수익률을 참고를 해서 금융사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6월부터는 이제 ISA 계좌 이동도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가입을 해서 일단 그 특판 상품 혜택을 다 누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계좌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6월부터 ISA 계좌 이동이 실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상으로는 계좌 이동을 시작을 하면 신탁형에서 1인명, 1인명에서 신탁형 모두 다 가능하다고 말은 하지만요. ISA에 편입된 상품에 따라서는 계좌 이동을 할 때 중도 해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테면 ISA의 주가 연계증권 ELS를 편입시킨 투자자가 ELS 만기 이전에 계좌를 옮기려면 우선 현금화부터 시켜야 합니다. 이때 중도 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예적금 위주로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는 예금 보장 한도를 스스로 따져야 합니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 원리금도 물론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ISA에 자행 예적금 편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은행에 ISA에 가입을 하면 예적금에 투자를 하면 다른 B은행에 상품을 편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A은행의 창구 직원은 가입자의 B은행 예적금 정보를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알아서 B은행 예적금과 합산을 해서 5천만 원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네,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임용 ISA에 어떤 상품들이 있고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P2P 금융이 신흥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까지 낮아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10% 내외의 수익률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동에 사는 35세 직장인 A씨는 P2P 금융업체 랜딧에 3번에 걸쳐 총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1억이라는 큰 돈을 주식이나 예금이 아닌 P2P 상품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A씨는 주식은 전문성과 관리할 시간이 필요하고 적금은 너무 저금리라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보던 차에 P2P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29세 직장인 B씨도 재테크 같은 것을 잘 모르고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었는데 P2P 투자를 해보니 은행보다 수익도 많고 안정적이라 만족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를 꺼리는 고객들이나 초저금리 기조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고객들이 P2P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 위험은 낮으면서 은행 적금의 2배가 넘는 10% 내외의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늘 기준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예적금 상품의 금리는 전북은행 예금이 연 1.8%, 우리은행 적금이 연 2.2%입니다.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도 조흥저축은행 예금이 연 2.3%, 웰컴저축은행 적금이 연 4%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P2P 업체 랜딧이 이번에 시작한 구호 투자의 경우 연수익률 11.03%로 저축은행의 2배가 넘습니다. 랜딧 외 다른 P2P 업체들도 1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P2P 투자 상품도 높은 수익률에 담보라는 안정성이 더해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부도율 0%로 이름이 알려진 부동산 전문 P2P 업체 테라펀딩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3%로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처럼 비교적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P2P 금융업이지만 일반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대부업법의 이자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이자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 투자자 보호 장치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은 투자 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금융부실에 따른 사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에는 부실 책임 추궁 역량 강화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실 사례 교육으로 사전 예방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누적 승소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보는 부실이 초래된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 부실 책임의 소재와 원인을 조사해 횡령이나 배임, 한도 초과 대출 등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대주주와 경영진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30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 313명에 대한 3,32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누적 승소율은 77%에 달합니다. 이는 1999년부터 IMF 사태로 촉발된 부실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에 대한 평균 승소율보다 22.7%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확정 판결이 나온 소송액은 총 82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예보의 승소액 규모는 63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동안 예보에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소송 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해 소송 쟁점 및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실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소송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확정 판결이 난 827억 원을 제외한 약 2,500억 원에 대한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보는 그간 이어온 승소율 제고 노력을 바탕으로 부실을 초래한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예보는 저축은행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실 사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사전적인 부실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78개 저축은행 임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실 사례 교육을 했고 올해부터는 직위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앞으로도 부실 책임 추궁 역량 강화와 교육을 통해 책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풍토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올 들어 2월까지 거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월에서 2월 국세 수입은 42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4%포인트 높아진 19.1%를 기록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이 더 거치면서 세수 진도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세가 전년보다 4조 8천억 원 많은 13조 6천억 원이 거쳤고 소득세는 2조 8천억 원 늘어난 1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O2O 서비스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카카오가 올 1분기 극도로 부진한 영업 성적을 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카카오가 지난 1월에서 3월 영업이익 221억 원, 순이익 207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은 45.3%, 순이익은 32.7% 급감한 것입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은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고 시장도 시기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캐시카우인 모바일 게임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카카오 드라이버와 카카오 헤어샵 등 신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 전체의 이익 추정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카카오의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더디다는 점을 들어 투자 의견을 속속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소프트웨어 분석을 위한 소스코드가 없으면 리콜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폭스바겐 측에서 엔진 전자제어 장치 소스코드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을 허용하게 돼 뻥 리콜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 본사에 소프트웨어 소스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폭스바겐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폭스바겐은 한국과 유럽 등에 판매한 차량은 엔진을 제어하는 전자 제어 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성능과 연비에 아무 지장 없이 환경 법규를 만족시키는 리콜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 교통당국이 리콜 실시 차량 2대를 검증한 결과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산화질소 배출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6월 개설되는 중국 상하이 내 원유안 직거래 시장의 청산은행으로 K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중국 현지 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법인 이름은 하나은행 중국 유한공사와 우리은행 중국 유한공사입니다. 한국은행은 청산 업무에 관한 조직과 인력체계, 외환 전문성, 결제 안정성, 사업계획 내용,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약 100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30대 그룹의 전체 고용 인원이 1년 사이 4,500명가량 감소해 고용 감소율 0.4%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52개 주요 그룹 상장 계열사의 등기 임원 1인당 연봉은 6억 2,6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원 1인당 연봉은 6,190만 원으로 등기 임원과 직원 간 평균 연봉은 약 10배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융보험업과 교육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매매나 전세 가격이 높을수록 초산 연령이 늦고 출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모처럼 공기도 맑고 따뜻해 활동하기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선거일이자 수요일인 내일은 이렇게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오면서 낮 동안 기온이 다소 내려가긴 하겠지만 날은 계속해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차차 흐려지고 있는데요. 서쪽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밤 호남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선거일인 내일 새벽 무렵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 제법 양이 많은데요. 전국에 10에서 40,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이 비는 아침에 북서쪽부터 점차 잦아들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오후에 투표를 하러 가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우산을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북부와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오후부터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투표 후 나들이를 계획 중이시라면 황사용 마스크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굳으면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K웨더 보도자료에 따르면요. 날이 좋지 못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맑은 날에 비해 비가 내린 선거일의 투표율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궂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부터 비가 잦아들기 시작해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8도, 대전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낮 최고기온 강릉 22도, 울진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도 오후 무렵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0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겠습니다. 전해상 모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대체로 따뜻하지만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은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봉사할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유권자의 권리인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